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죠. 청와대에 서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회 등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만찬 회동 주제 무언가요? 네, 이번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입니다. 연일 북미 간 말폭탄이 오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청와대 안보 라인의 쇄신, 전술핵 재배치, 대북 특사 등의 논의 주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외치던 종전과는 달리 계속해서 대화를 강조하는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도 지난 7월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회동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나를 두고 적폐 세력의 대표라면서 왜 청와대로 부르냐며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는 반대로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강조했는데요. 핵이 균형을 이루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화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 회동을 계획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부산 일정을 배려해 회동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목요인 부산고에서 강연을 한 뒤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정진석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까지 당한 정진석 의원. 고소고발 당시에는 자, 차차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문건까지 들었습니다. 저 2차 공격인가요, 이제?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일 이제 강한 발언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우선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보복으로 일단 숨진 것이 아니다, 서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SNS 글을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건까지 들고 나와서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라면서 또다시 공세를 펼친 겁니다.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변호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다들 분석이 제각각인데 첫 번째 분석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좀 맞대응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제 밀어붙였고 이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이 된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제 두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진석 당시 정무수석이 일단은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저희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강명규 기자가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나서는 이유 분석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맞나요? 예, 뭐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진석 의원이 사실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가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원래 봤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꺼내고 나니까 오히려 형국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선명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정진석 의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향이나 그런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주장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에 관련한 증거라고 오늘 내세운 문건도 있어요. 노원지 기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조금 전에 이제 정진석 의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들고 있던 문건인데 바로 저희가 준비한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에서 이제 전 부처, 국정원을 포함해서 전 부처에 보낸 그런 공문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들에게 뭐 만약에 부처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실명 댓글로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제일 앞부분에 그 국가기관 중에 국정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공작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정치 댓글 다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 문건인데 보면은 국정홍보처가 당시에 발송했던 문건이고요. 자, 실명 댓글로 게재를 해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댓글을 달면서 독려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우리 회의했을 때도 관련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사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기사를 좀 보니까 2015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11월 한 달만 해도 댓글 12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달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국정브리핑이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소식과 그런 반론 기사들 좀 정부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반론을 실는 그런 국정홍보처의 그런 하나의 소식지 같은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댓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달아서 일단 꾸준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다라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뭐 언론 환경이 이렇게 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댓글을 노무현이 실명으로 직접 댓글을 단 게 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민주노동당은 당시에 언론 비판용 댓글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해 교전으로 인한 그런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 그리고 여러 납북 인사들 그런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 등은 전혀 없이 이런 언론 비판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한 데 그친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저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댓글 실적에 따라서 인사평가를 하겠다 이랬었다 당시에 그렇게 정진석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것도 하나의 국정홍보처의 어떤 지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해라. 근데 특별히 뭐 댓글 하나에 몇 점 이런 식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국정홍보처에서 정부 부처에 하달을 한 지시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정진석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꼼꼼하게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강제적인 그런 어떤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문재인 정부를 완장찬 동네 건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홍길 소설 그 완장에 보면은 동네 건달 종수리한테 양어장 관리를 맡기면서 노란 완장을 채워줬는데 이 종수리는 그 완장에 취해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 정진석 의원의 저 발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완장을 차고 사화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반대로 여권에서는 당시에 저 국정홍보처 문건을 보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실명으로 정책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 또 이메일로 그 해당 언론사한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지 뒤에서 비실명으로 숨어서 댓글 달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도리어 이거는 정책 홍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 말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뭐 이런 것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언론사하고 그 정부하고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면은 그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메이저급 언론들이 나서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 그 논조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사실은 매우 힘들어했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육지책으로 국정홍보처에서 이 정책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서 특히 실명으로 이런 정책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특히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줘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나온 문건에서 예를 들면 익명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포함해서 댓글을 다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형태는 똑같은 건데 왜 이쪽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은 차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주장 반박 결국은 법조에서 뭐 판가름 날 문제인데 주변의 법조인들께서는 지금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완장을 찬 듯이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십니까? 이제 완장을 차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심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러한 말이 뭐 전혀 의미가 없다 내지는 뭐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얘기를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극한의 비유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비유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뭐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법조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뭐 적폐청산과 관련해가지고 정진석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들이 입장마다 결과적으로는 다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하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가 이것과 같이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황만 가지고는 함부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토론회를 함께했던 김무성 의원 역시 정 의원에게 공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에 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 부정이 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을 샅샅이 또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적폐천상이라는 것은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한때 친박 자장이라고 불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당까지 뛰쳐나왔던 김무성 의원 역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저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진석 의원과 함께 지금 새로운 보수 이거를 다시 재결집하려는 의미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둘 다 좀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의 인연부터 좀 살펴보자면 2010년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을 때
그 김무성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그 정부 여당 간에 이제 합을 맞추는 그런 사이에서 만났던 인연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이 틀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였는데, 이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수정안을 주장하는 걸 고수를 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좀 추진했던, 밀고 나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지금 이 발언은 당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합을 맞추면서 나가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 얘기 중에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권 10년으로 엮을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른 정부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때도 파헤쳤지만 없었다, 그 정도로 뭔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데 좀 방점을 찍으면서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 의원 발언 얘기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 남남 갈등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실제로 지지층에 따라서 전 정권을 겨냥한 지금 수사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이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어떤 여론조사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가 54.1% 과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같이 조사해야 된다가 40.1%입니다. 여기서 이 조사로 볼 때는 뭐 누가 누구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두 번째 여론조사를 좀 같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봤습니다. 지지정당별 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79.2%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조사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당 지지층의 88.4%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지정당 그리고 어떤 이념에 따라서 누구를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남남 갈등이라고 부르는 말이 사실 우리 뭐 한국 그 대한민국 내에서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라는 게 김무성 의원의 말인데, 이 극과 극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재수사 의견을 좀 의미하는 듯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진석 의원의 지금 계속된 논란 발언들이 흩어진 줄 알았던 보수 의견들을 다시 재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54.1%하고 40%라고 해서 차이가 좀 있기는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분이 사실 약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그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그분에 대한 그 뇌물 수수 관련된 의혹하고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그런 수사의 그 방향은 사실 서로 다르거든요. 범위도 많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프레임을 끌어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 마치 동등하게 양쪽을 비교해서 뭐 분석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방향이나 과제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조금 그 프레임이나 이런 틀 같은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념에 따라서 이제 극과 극 남남 갈등이 좀 극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제 한국당에서 어제도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진상규명 TF를 통해서 원조적폐라고 이제 규정하면서 이제 DJ 정부의 대북 송금 사건 그 의혹을 좀 더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더 격렬하게 반응을 했는데, 자, 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DJ 노무현 정부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포함시킵시다. 아예 단군 조선부터 하자 주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원조 적폐 이런 논란 그런 것들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당과 비한국당, 그러니까 약간 보수와 그런 비보수권 간의 그런 갈등이
좀 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전 정권들을 계속 타겟으로 삼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조사하자는 말 때문에 저렇게 발끈해서 한 거지만 네. 일반 여론들 들어보면 정말로 이러다 당군 조소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있긴.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홍준표 대표도 오늘 한 가지 말을 또 건넸는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향해서 뇌물로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사건의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격가지를 그게 본류인 양 권력을 잡았다고 검찰을 이용해서 640만 달러 뇌물 받은 거 환수를 해야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 수익 아닙니까? 640만 달러 같으면 70억이 훨씬 넘어요. 그 뇌물인 것 같으면 내놔야죠. 왜 그거는 내놓을 생각 안 하고 격까지만 두고 문제를 삼느냐. 네, 홍준표 대표 오늘 아침에 모교인 고려대학교 특강에 가서 밝힌 이야기인데요. 노영희 변호사 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딱 저희가 사실관계를 따져볼 게 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발언 640만 달러 뇌물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당연히.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이고 실제 그렇다면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로 받은 사람이 그 누구였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 그 돈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의 추징이나 몰수 처분이 있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걸 범죄 수익이라고 규정하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할 때부터 지금 우리 홍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매우 부정확한 말이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된다면 홍준표 대표 지금 현재 성완종과 관련해서 뭐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뇌물도 사실 본인이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한다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말의 함의는 제가 들어보니까 여권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홍준표 대표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뻔히 사실관계랑 법률관계랑 잘 알 텐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 부분부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정치적인 압박을 넣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민주당, 여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의 화력을 집중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강명 기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두환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유사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광주, 호남 광주에서 한 발언이기에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당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노은지 기자, 저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 대통령도 겨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라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좀 자극하려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추미애 대표가 저런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군 사이버 사령부 증원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게 대통령 지시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군을 움직여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을 좀 내놓으라는 의미에서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좀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강병기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블랙리스트, 두 정권에 걸친 블랙리스트 문제로 이야기가 계속 풀어져 가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가 융단 폭격이었다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조준 정밀 사격이었다. 네. 이런 주장이 증언이 나왔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 앞서 며칠 전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유인촌 초대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장관에 따르면 일단 블랙리스트 없었다. 그리고 누구를 꼭 집어 배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당시 그 관계자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박근혜 정부가 융단 폭격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밀 타격이다 이렇게 새롭게 증언을 한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술계 전반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런 블랙리스트와 제재가 이루어졌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중 파급력이 큰 영화계 인사 그리고 영화계 장르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를 지목해서 좀 더 은밀하게 블랙리스트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계속되는 여권 총공세 또 관련된 증언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검찰 수사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은데 난처한 입장일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2, 3일 정도 기다리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어떤 반응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오늘도 여전히 이제 관계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마치 뭐 판도라 상자 열어서 적폐청산하겠다 이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악령뿐 막 불러오는 건 악령뿐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이 언제 나올까가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추석 전에 추석 인사를 겸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좀 담기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정치적 목표로 이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직접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입장문 형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저런 식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인 입장은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노은지 기자가 취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이야기랍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적폐청산 외치지만 불러오는 것은 악령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고요. 그 전에 우리 정치권이 이런저런 공방으로 스스로 악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무엇일지 큐시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죠. 청와대에 서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만찬 회동 주제 무언가요? 네, 이번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입니다. 연일 북미 간 말폭탄이 오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청와대 안보라인의 쇄신, 전술핵 재배치, 대북 특사 등의 논의 주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외치던 종전과는 달리 계속해서 대화를 강조하는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도 지난 7월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회동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나를 두고 적폐 세력의 대표라면서 왜 청와대로 부르냐며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는 반대로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강조했는데요. 핵이 균형을 이루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화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 회동을 계획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부산 일정을 배려해 회동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목요인 부산고에서 강연을 한 뒤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정진석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저희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강명규 기자가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나서는 이유 분석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맞나요? 예, 뭐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진석 의원이 사실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가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원래 봤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꺼내고 나니까 오히려 형국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선명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정진석 의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향이나 그런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주장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에 관련한 증거라고 오늘 내세운 문건도 있어요. 노원지 기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조금 전에 이제 정진석 의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들고 있던 문건인데 바로 저희가 준비한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홍보처에서 이제 전 부처, 국정원을 포함해서 전 부처에 보낸 그런 공문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들에게 뭐 만약에 부처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실명 댓글로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제일 앞부분에 그 국가기관 중에 국정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공작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정치 댓글 다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 문건인데 보면은 국정홍보처가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까지 당한 정진석 의원 고소 고발 당시에는 자, 차차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문건까지 들었습니다. 저 2차 공격인가요, 이제?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일 이제 강한 발언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우선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보복으로 일단 숨진 것이 아니다, 서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SNS 글을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건까지 들고 나와서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라면서 또다시 공세를 펼친 겁니다.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변호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다들 분석이 제각각인데 첫 번째 분석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좀 맞대응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제 밀어붙였고 이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이 된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제 두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진석 당시 정무수석이 일단은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정진석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꼼꼼하게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강제적인 그런 어떤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문재인 정부를 완장찬 동네 건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홍길 소설 그 완장에 보면은 동네 건달 종수리한테 양어장 관리를 맡기면서 노란 완장을 채워줬는데 이 종수리는 그 완장에 취해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 정진석 의원의 저 발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완장을 차고 사화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반대로 여권에서는
당시에 저 국정홍보처 문건을 보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실명으로 정책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 또 이메일로 그 해당 언론사한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지 뒤에서 비실명으로 숨어서 댓글 달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도리어 이거는 정책 홍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 말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뭐 이런 것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언론사하고 그 정부하고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면은 그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메이저급 언론들이 나서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 그 논조들을 발송했던 문건이고요. 자, 실명 댓글로 게재를 해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댓글을 달면서 독려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우리 회의했을 때도 관련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사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좀 보니까 2015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11월 한 달만 해도 댓글 12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달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국정브리핑이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소식과 그런 반론 기사들 좀 정부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반론을 실는 그런 국정홍보처의 그런 하나의 소식지 같은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댓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달아서 일단 꾸준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다라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뭐 언론 환경이 이렇게 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댓글을 노무현이 실명으로 직접 댓글을 단 게 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민주노동당은 당시에 언론 비판용 댓글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해 교전으로 인한 그런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 그리고 여러 납북 인사들 그런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 등은 전혀 없이 이런 언론 비판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한 데 그친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저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댓글 실적에 따라서 인사평가를 하겠다 이랬었다 당시에 그렇게 정진석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것도 하나의 국정홍보처의 어떤 지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해라. 근데 특별히 뭐 댓글 하나에 몇 점 이런 식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국정홍보처에서 정부 부처에 하달을 한 지시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